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 돈의 역사 시리즈입니다. 2025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끌어내렸습니다. 무디스라는 이름의 평가사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저 한 줄의 뉴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사는 1917년부터 미국의 최고 등급을 매겨온 곳이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도 대공황에도 2008년 금융위기에도 미국은 늘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그 등급이 약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로써 세계의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미국의 최고 등급을 거둬들였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이 시스템을 떠받쳐온 것은 세계의 신뢰였습니다. 미국이 빚을 아무리 들려도 누군가는 그 빚을 사주리라는 신뢰. 그 신뢰는 지금도 유효할까요? 앞서 1971년의 어느 밤, 미국은 일방적으로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앞선 편에서 그 밤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의 지금은 그 밤과는 다른 순간이라고. 균열은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고. 오늘은 바로 그 균열을 들여다봅니다. 균열이 곧 끝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국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구했습니다. 돈을 풀고 빚을 늘리고 그 비용을 미래로 미뤘습니다. 앞선 편들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점점 커지는 풍선에 비유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풍선은 더 크게 부풀었고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젠가 터질 폭탄이 들어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폭탄의 뇌관을 늘 다음 세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 선택은 그때마다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에는 분명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선은 그 사이에도 조용히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처음으로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풍선의 무게가 미국 자신에게 청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편들에서 그 비용은 늘 미국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신흥국의 흔들리는 환율로, 그리고 어느 시민의 장바구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청구서의 일부가 미국 안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약 37조 6천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 사이에만 2조 2천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나라가 진 빚으로는 가장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거운 것은 빚의 크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빚에 붙는 이자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미국이 빚의 이자로 쓴 돈은 약 9,70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자 지출이 1조 달러에 육박한 해였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한 가지와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같은 해 미국이 국방에 쓴 돈은 약 9천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빚의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런 역전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자까지 포함해 같은 해 미국 정부가 쓴 돈은 거둬들인 세금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들어온 돈보다 약 1조 8천억 달러를 더 쓴 것입니다. 그 모자란 돈을 미국은 또다시 빚으로 메웠습니다. 이자가 불어나자 미국은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했습니다. 빚을 갚으려 진 빚이 다음 해의 빚을 다시 키웠습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기 어려운 굴레입니다. 게다가 이미 빌린 돈도 만기가 되면 다시 빌려야 합니다. 예전보다 높아진 금리로 갈아타야 하니 그 부담은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이 모든 흐름을 세계 신용평가사들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5월 한 세기 가까이 미국의 최고 등급을 매겨오던 마지막 평가사마저 그 등급을 거둬들였습니다. 미국의 빚이
더 이상 가장 안전한 빚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가 따라온 이야기는 미국이 자신의 비용을 세계에 떠넘기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가능했던 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미국의 빚을 기꺼이 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빚을 늘려도 누군가는 그 빚을 사줄 것이다. 그 믿음 위에서 지난 80년의 시스템은 굴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빚을 세계는 지금도 사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빚을 누가 사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미국의 빚을 사준 것은 세계였습니다. 이 구조의 출발점에는 앞서 본 사우디의 오일 달러가 있었습니다. 산유국은 석유를 팔아 번 달러로 미국 국채를 샀고 수출국 역시 물건을 팔아 번 달러로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앞선 편에서 보았듯이 한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약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로 운용해 왔습니다. 세계가 미국의 빚을 사주는 그 풍경 위에서 달러 시스템은 굴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풍경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숫자에 먼저 드러납니다. 201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의 국채 가운데 약 절반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중이 2025년 말에는 약 31%로 내려갔습니다. 절반에서 3분의 1 아래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보유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같은 공적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투자자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뒤로 물러선 것은 공적 부문이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가격을 덜 따지고 오래 들고 가는 가장 안정적인 매수자였습니다. 반면 민간 투자자는 가격에 더 민감한 매수자입니다. 그렇다면 공적 부문이 빠져나간 자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금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만 해도 중앙은행 준비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였습니다. 그 비중이 2025년 말에는 약 27%까지 올라섰습니다. 2024년 금은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미국 국채마저 넘어섰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 금이었을까요? 금은 어느 정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제재로 함부로 묶어버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빚으로 찍어낸 돈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흐름은 더 분명해집니다. 한때 1조 3천억 달러를 웃돌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이제 약 7,6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0여 년 사이 약 40%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앞에서 본 이자 부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미국이 무는 이자를 함께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금으로 옮겨가면 그 눌러주던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사주는 손이 줄어들수록 미국은 더 높은 이자를 약속해야 빚을 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균열을 보여주는 한쪽 풍경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에는 또 다른 풍경이 함께 있습니다. 비중은 줄었지만 외국인이 가진 미국 국채의 절대 금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1년 약 7조 7천억 달러였던 외국인 보유액은 2025년 말 약 9조 2천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4년 사이에 1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비중이 줄어든 것은 외국인이 국채를 판 탓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빚이 그보다 더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러 자체도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세계 각국이 비상금으로 쌓아둔 외환 보유액의 약 57%가 지금도 달러입니다. 이 위인 유로의 3배에 가까운 비중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하락분은 상당 부분이 환율이 출렁인 결과였습니다. 환율 효과를 걷어내면 각국이 실제로 줄인 달러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탈달러라는 말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 풍경은
어느 한쪽만 사실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누구도 달러를 하루아침에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 하나가 그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갈수록 더 많이 빌려야 하는데 기꺼이 사주던 손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금처럼 미국밖의 자산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주는 손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미국은 어떻게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였다면 진작 위기가 닥쳤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만은 예외였을까요? 그 질문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사주는 손이 줄어드는 순간 위기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물가가 치솟고 끝내 외부에 손을 벌려야 했을 것입니다. 앞선 편들에서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만은 예외일 수 있었을까요? 답은 미국이 세계 금융의 규칙을 정하는 나라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래된 원리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가 돈을 다룰 때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싶어 합니다. 첫째,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둘째, 환율이 안정적인 것. 셋째, 자기 금리를 스스로 정하는 것. 그런데 이 셋은 동시에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흔히 트릴레마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환율의 안정을 포기했습니다. 환율을 시장에 맡겨 자유롭게 띄우는 대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독립적인 금리를 택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자본 시장의 개방을 포기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돈을 통제하는 대신 안정된 환율과 독립적인 금리를 지킨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제학은 이것을 셋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한 경제학자가 이 오래된 상식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헬렌 레이라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오늘날에는 환율을 띄워도 금리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 이제 한 나라가 진짜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자본의 자유와 금리의 독립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주장을 내놓은 자리는 다름 아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여는 학술 모임이었습니다. 시스템의 한복판에서 그 시스템의 한계가 지적된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율을 띄워도 금리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세계가 달러로 거래하고 달러로 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하는 금리는 사실상 세계 전체의 돈값이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그 돈이 다시 세계로 흘러나갑니다.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다른 나라가 제 금리를 홀로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트릴레마가 아니라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금리의 독립을 지키려면 자본의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앞선 편에서 우리는 바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2022년 한국은행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데 따라가지 않으면 달러가 더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통화 정책이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움직일 때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서 한국이 지켜냈다고 본 그 금리의 독립조차 미국의 결정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거의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단 하나의 나라만 빼고 말입니다. 세계의 금리를 정하는 그 나라,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을 따라갈 때 미국은 누구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트릴레마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나라는 트릴레마를 정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앞서 본 과도한 특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특권 덕분에 미국은 지난 8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들이 겪은 비극을 겪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국이 홀로 무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법칙도 영원한 법칙도 아닙니다. 1971년 달러가 금이라는 닻에서 풀려나고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가 만들어진 뒤에 생긴 구조입니다. 그 세계를 미국이 만들었고 그 세계의 중심에 달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특권은 세계가 달러를 계속 받아줄 때에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그 토대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대가 흔들리는 나라라면 정상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앞에 놓인 정상적인 문은 두 개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자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지출을 크게 줄이거나 세금을 크게 올리는 일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표를 잃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은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금리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앞에서 본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집니다. 풀린 돈을 걷어들이면 자산 시장과 경기가 함께 흔들립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두 개의 문이 모두 닫혔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흔들리는 토대를 떠받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한 나라는 어디로 향할까요? 정상적인 두 문이 모두 막힌 나라는 세 번째 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풀 수 없을 때 손을 뻗는 편법의 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제 들여다봅니다. 외국이 미국의 빚을 예전만큼 사주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미국이 찾은 답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2025년 7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라 불리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달러입니다. 달러처럼 쓰이지만 정부가 아니라 민간 회사가 발행합니다. 이 법은 양당의 지지 속에 통과됐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법의 핵심은 한 가지 의무에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가치만큼을 반드시 안전한 자산으로 채워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자산의 중심에 미국의 단기 국채가 있었습니다. 이 의무는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디지털 달러 1달러어치를 사면 발행회사는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디지털 달러가 팔릴 때마다 미국의 빚을 사주는 손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이 효과를 분명하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약 2,500억 달러인 이 시장이 2조 달러까지 커진다면 그만큼 미국 국채를 사줄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요가 미국의 차입 비용을 낮춰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 정부가 떠난 자리를 디지털 달러를 사는 전 세계의 개인들이 채우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것은 누가 몰래 꾸민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이 디지털 달러를 달러 패권을 떠받칠 새로운 버팀목으로 내세웠습니다. 재무장관은 달러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 지위를 다시 떠받쳐준 장치가 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장치가 디지털 달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한 곳이 2025년 기준 약 1,350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한 나라가 가진 것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17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진 손이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코인 회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25년 단 9달 만에 10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낯익은 그림이 떠오릅니다. 앞선 편에서 길게 들여다본 페트로달러입니다.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팔기로 했습니다.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그렇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에 벌어지는 일은 그 구조와 똑같습니다. 석유가 만들던 달러 수요를 이제는 디지털 코인이 국채 수요로 만들어냅니다. 석유의 자리에 코인이 들어섰을 뿐입니다. 이것을 디지털 페트로달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법은
디지털 달러를 가진 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는 그 돈을 굴리는 발행회사의 몫이 됩니다. 세계의 사람들은 이자 없는 디지털 달러를 쥐고 그 이자는 회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디지털 달러를 가장 많이 쥐는 손은 흔히 자국 통화가 불안한 신흥국의 사람들입니다. 테더가 9달 만에 거둔 100억 달러가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1974년 세계의 돈이 된 달러가 미국에게 안겨주던 그 이득. 2025년 그 이득의 일부가 한 코인 회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페트로달러는 정말로 미국을 구할까요? 여기서도 두 개의 풍경이 함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기구들의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이 사들이는 수요가 단기 국채의 금리를 실제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빚을 굴리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그 효과가 부풀려졌다고 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한 분석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국채는 아직 전체 시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보험회사가 그보다 5배, 펀드들이 30배 넘게 더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원래 은행 예금에 있던 돈이 자리를 옮긴 것이다.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기보다 있던 돈이 자리를 바꾼 것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두 풍경 모두 사실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무너지는 시스템을 되살리는 일이라기보다 흔들리는 토대를 디지털로 떠받쳐 시간을 버는 일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나라가 끝내 편법의 문에 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순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기축통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먼저 700여 년 전 동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원나라는 교초라는 종이돈을 나라 전체의 돈으로 삼았습니다. 금이나 은을 주고받는 대신 국가가 보증하는 종이 한 장이 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재정난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그 종이를 점점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찍어낼수록 종이의 가치는 떨어졌고 끝내 그 돈은 휴지나 다름없어졌습니다. 무너진 화폐는 무너지는 나라와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가까운 과거의 영국입니다. 19세기 파운드는 세계의 돈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던 대영 제국의 통화였고 금이라는 단단한 닻에 묶여 있었습니다. 세계는 파운드를 신뢰했고 파운드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이 영국의 곳간을 비웠습니다. 전쟁 비용을 대느라 영국은 빚더미에 올랐고 끝내 금이라는 닻을 놓아야 했습니다. 세계의 돈이라는 자리는 조용히 대서양 건너 달러에게 넘어갔습니다. 국가가 보증한 원나라의 종이도 금에 묶인 영국의 파운드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화폐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 기축통화들은 저물기 직전까지 한 가지를 똑같이 믿었습니다. 우리만은 다르다. 우리만은 영원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 화폐가 가장 강했던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다가오는 변화를 가장 늦게 알아채게 만들었습니다. 저물어간 화폐들은 모두 같은 신호를 남겼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빚, 조금씩 식어가는 세계의 신뢰,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이 막히자 꺼내든 편법. 그런데 바로 그 신호들이 지금 미국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빚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꺼이 사주던 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문이 막히자 디지털이라는 편법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만 기축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한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끝이라고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은
흐리기 어렵습니다. 1971년 닉슨은 달러와 금을 끊으면서 그것이 일시적인 조치라고 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그 일시적인 조치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균열이 분명히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스템에 번지기 시작한 균열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미국의 빚을 떠받쳐온 것은 세계의 신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빚을 사줄 것이다. 달러는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그 믿음 위에서 이 시스템은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식어가자 기꺼이 사주던 손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없게 되자 미국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페트로달러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스템은 이미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되살아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가 무너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 법칙처럼 여겨온 이 시스템도 결국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 이 시스템에도 다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무작정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알아야 다가올 변화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기축통화가 저물 때마다 그 자리를 대신할 다음 주자가 늘 있었습니다. 파운드가 저문 자리에 달러가 올라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흔들리는 달러의 자리를 대신할 자는 누구일까요? 위안화일까요? 금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는 끝내 비어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